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투모라이즈 회원사 원장님 및 선생님들과 함께 미래 직업 세계 이해와 투모라이즈 컨텐츠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잠시 후 정확하게 10시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다른 원장님 참여하실 동안 잠시 대기하시면서 오늘 교육 준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자료는 사전에 저희 투모라이즈 회원사 단톡방에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교육 내용 들어보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교육 자료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교육 진행되면서 가끔 이제 음소거 해제돼서 소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 역시 체크하겠지만 혹시 음소거 해제된 부분이 본인의 것이 아닌지 소음 발생하면 체크 부탁드리고요. 또 강의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 중간이든 혹은 강의 말미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제는 음, 어, 그 여- 저희 투모라이즈 원장님들과 함께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의 변화 혹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서 그것들이 또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도 자연스럽게 녹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사점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어떤 부분을 좀 포커싱해서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근데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점검하고 하면서 오늘 교육 내용은 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활용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원장님들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이것들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큰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교육 과정의 변화 그리고 어, 이런 사회의 변화 그리고 아이들의 변화 등등을 고민한다면 우리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진로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봐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 앞으로 학원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되는 것이 미래 사회 변화 혹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사점들을 찾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느끼신 그런 시사점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생각들이 아마 학생들과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좀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로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는 고민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끊임없는 고민의 연속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런 고민의 과정을 어떻게 어, 학교 교육에서 녹아내려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학교 생활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입시 결과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간이 10시가 됐으니까요. 뭐 원장님들 계속 참여하시겠지만 오늘 교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투모라이즈 회원사 원장님들과 선생님 모시고 미래 직업 세계 이해와 투모라이즈 컨텐츠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투모라이즈 임정빈입니다. 오늘 교육은 제가 지난 5월 달 교육에 그 기술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CES라고 하는 미국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전자제품 박람회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사실 미래 직업 세계 혹은 미래에 요구하는 인재상 등등과 관련돼서 매년 열리는 행사 중에 하나가 글로벌 인재 포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작년 연말에 진행됐던 글로벌 인재 포럼에 주요 여러 강사들이 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편집해서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90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시간 분배 잘해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달 교육 때 제가 말씀드렸던 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달에는 CES 쇼의 2021년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하이투자증권에 정리한 내용을 많이 공유 드리면서, 제가 말미인가 아니면 초반에 그 전년도 2020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포함한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사실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안 들리고 있죠. 자, 그래서 뭐 막상 뭐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건 아닌가 보다라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때 4차 산업혁명이 이 세상을 확 바꿔버릴 거라고 예상했던 그 많은 어떤 충격적인 예언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편안한 일상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볼때 2020년 CES 쇼를 보고 나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분석한 내용 중에 지금 요 그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의 어떤 청사진이 그려졌지만, 그런 기술들이 우리 삶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동반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만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클라우드니 뭐 아니면 뭐 IT 기기니 혹은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혹은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IoT 기술의 센서의 문제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일정 수준에 모두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미래에 우리가 그려놓던 청사진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서로 다른 속도로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우리가 체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해당 영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우리 기업이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들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백조가 연못에 어떤 물 위에서 팍 박차고 비상하기 전에 어쨌든 물 수면 위를 유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수면 위의 유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각 영역에서 지금 막 엄청난 이제 물갈퀴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수면 위를 박차고 나서 비상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다가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 2020년 말에 글로벌 인재 포럼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 세계를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구조 변화와 인간의 경제적 계급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교육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일에 걸쳐서 토론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분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근무하고 계신 한상금 본부장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인공지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가 직업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 꼭지를 맡아서 발표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얘기했던 다른 연사들의 자료와 추가로 그 이후에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데, 먼저 이분이 얘기하셨던 가장 큰 사회의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과 2021년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변화들을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부의 관점으로 한번 주요 이슈들을 좀 뽑아봤는데, 사회적 측면에서는 홈 루덴스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뭐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인데, 이제 홈 루덴스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놀이 공간이 가정으로 이제 갇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뭐 비대면 여가 활동이 증가했고, 또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이동하는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원격 교육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었다. 근데 이 원격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은 지난 5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것이 1년에 확 바뀌어버리는, 전 세계가 동시에. 그러면서 교육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측면에서도 비대면 기반의 기술이 발전되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성이 더 늘어나게 되고, 헬스케어 기술이 주목되고 있고, 가상현실의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의료와 관련된 법규 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격 헬스케어와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원격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법규들이 많이 개정이 돼서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사실 가상현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막 우리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최근에 뭐 그 종편 방송사에서 일어나는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가상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그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을 치료하는 어떤 솔루션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많이 활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술 발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기술들이 더 빨리 디지털화되는 어떤 모습들이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운영되는 것도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언컨택 소비의 확산, 혹은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 방식의 변화들이 이제 각 기업 속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의 어떤 이동들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의 발전이 굉장히 둔화됐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각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경제 정책이 바뀌었죠. 그래서 세계화의 급격한 세계화의 어떤 모습이 오히려 탈세계화,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위한 경제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고, 코로나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음, 일반 자연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을 인간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자꾸 침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과 인간의 어떤 접촉면이 더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박쥐와 같은 자연 동물들에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맞이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각, 그리고 그것을 위한 뭐 재생에너지, 그래서 최근에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기금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많이 집중되는, 즉 환경과 사회와 어떤 가버넌스, 그 지배 구조가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쪽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난번 5월 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도 탄소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기업 쪽으로 모든 투자 자금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컨택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배달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일회용용품들이 계속 증가하는, 즉 우리의 고민은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모든 정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오히려 환경에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되는 어떤 이런 이중성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또 정부 역시 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정부들이 어떤 무상 지원, 그래서 뭔가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을 계속 쏟아내주고, 반면에 그런 와중에 이익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에게는 조금 더 세금을 더 걷어서 그런 재정의 마이너스를 뭐 보완하는 이런 정부의 역할이 되게 강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G2가 미국과 중국일지 미국과 러시아일지 이건 잘 모르겠으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심 국가로 이렇게 선 것처럼 이제 다극 체제가 확산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국 우선주의나 뭐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기존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코로나도 더 빨리 우리 삶으로 다가왔는데, 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디지털화라는 부분의 키워드로 이게 압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변화, 디지털화되는 양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직업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뭐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그런데 그럴 때 이동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동을 허용한 몇 개의 직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뭐 필수 업무 노동자라고 가칭하면, 그 필수 업무 노동자의 대부분은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직 종사자들이거나 혹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먹거리, 뭐 요리사라든지 혹은 요양시설의 보호사, 그리고 그 택배 노동자라고 하죠. 그런 어떤 배달 문화 혹은 물건을 공급해 주는 것과 물류와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 경제 활동을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필수 노동자라고는 하나 그들의 일하는 모습의 대부분은 단순 노동직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 노동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의사나 간호사 같은 고소득 직종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뭐 택배 노동자 혹은 어떤 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아주 기초적인 어떤 서비스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은 사실 기술의 발전 으로 많이 대체될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필수 노동자들의 업무 자체가 과연 필수 노동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들면서, 과연 그러면 코로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의외로 이런 아까 우리가 봤던 고소득 직종에 있는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직업들에 포함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뭐 치과 의사라든지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피부과 의사라든지, 당연히 의료 행위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케어하는 사람들로서 아주 이 사람들의 어떤 영역은 뭐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판단됐으나, 막상 코로나와 같은 위험이 딱 닥치니까 정말 나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어떤 뭐죠, 의료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굳이 선택하지 않는 의료의 영역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피부과, 뭐 내가 정말로 병이 있어서 가는 피부과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내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뭔가 시술을 받으러 가는 피부과, 혹은 그냥 참고 일단 견딜 수 있는 어떤 치과, 이런 쪽과 관련된 의사들의 어떤 수익성은 굉장히 코로나로 해서 급감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뭐 디지털의 어떤 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 인류의 어떤 큰 임팩트 있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기존의 직업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뀌게 됐다. 예를 들면 업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직무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을 바라보면,
과연 필수 인력이라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과연 진짜 필수 업무냐? 혹은 그것은 필수 업무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됐고, 그리고 어떤 직무는 굳이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책상과 여러 가지 설비를 두고 꼭 모여서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와 그러지 않은 직무들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또 일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들은 다 고소득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도 매출이 늘어나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카테고리 안에서의 디테일의 변화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위기에 처한 산업이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라는 새로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자각했던 새로운 영역의 신직업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직업 중에 이제 사라지는 직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의 한 중심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면 필수 업무 수행 직업으로서 여러 가지 직무 혹은 직업들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직업이 있고 쇠퇴하는 직업이 있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직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이 한상근 본부장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딱 마주쳤을 때 이 안에서 또 다른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가 직업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충격을 받았던 어떤 영역을 딱 봤을 때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다른 직업 속에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빨리 이런 기술의 변화를 경험한 영역은 바로 바둑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으면서 이제 어떤 바둑으로 먹고 사는 그 바둑이라는 어떤 아이템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계속 그 바둑과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추적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사실 이미 알파고는 바둑계를 은퇴했어요. 더 이상 인간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는 바둑계에 이미 신의 영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알파고는 바둑과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알파고의 관점으로 보면 바둑은 이제 내 아래 것들끼리, 그러니까 기계에 패배한 인간들끼리 노는 그런 게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둑에 대한 인기도 사실 예전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세돌이 알파고에 지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중국의 프로 바둑 대회인데, 어떤 바둑 기사가 여기 스마트폰을 여기 앞에 딱 꽂고 여기를 촬영하면서 이제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귀로는 이런 그 인공지능 이 촬영된 것을 통해서 어떤 원격으로 누군가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둬서 신의 한 수를 계속 찾으면서 이 사람한테 지시를 내리면 이 사람이 계속 거기에 맞춰서 바둑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치팅,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상대편이 얘기하고, 뭐 이것들을 이 현장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후부터 이 사람의 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자꾸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을 업으로 삼고 있는 많은 직업들, 예를 들면 바둑 전문기사, 바둑 지도자, 해설가, 평론가, 뭐 심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훈현 기사 기억나세요? 예, 그분이 이전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둑의 어떤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바둑 진흥법을 2018년도에 제정을 해서
바둑과 관련된 어떤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둑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참 웃기죠. 어, 사교육진흥법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으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바둑 실력 검증 대회를 통과한 사람만이 프로 바둑 기사의 자격을 두고, 이 프로 바둑 기사의 자격을 얻은 사람만 프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바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교육기관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이런 면허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법을 제정하기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별개로 알파고 이후에 여러 기업들이 이 바둑과 관련돼서 우리도 이만큼의 기술력이 있다, 인공지능의 어떤 뭐 개발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파고가 은퇴한 이후에 계속 여러 개 업체들이 바둑과 관련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NHN에서 한돌이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이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접목한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오픈 소스도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오픈 소스는 뭐냐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깔면 내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타고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카타고 프로그램은 알파고의 어떤 인공지능 방식이 아니라 이 데이비드 우라는 사람이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인공지능 바둑 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걸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오픈 소스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뭐 유튜버들이 이 카타고와 함께 바둑을 두면서 뭐 유튜브 방송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해설을 할 때도 이 카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기사가 바둑 두는 것들을 계속 분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 기사의 바둑판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친구가 20세 초반인데요. 신진서라고 하는 프로 바둑 기사인데 이 친구가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별명이 뭐냐면 신공지능이래요. 그래서 신진서 더하기 인공지능이 합성어인데요. 이 친구가 세계 바둑 1위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인공지능의 바둑 스킬을 최대한 가장 잘 흡수해서 가장 인공지능처럼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라고 하거든요. 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세돌, 뭐 이창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그런 과거에 인간 중심의 바둑을 줬을 때 그 상위 랭킹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속 그 바둑계를 은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둑은 어떤 바둑을 두는 예절,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력,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바둑의 힘을 전수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예법 이런 것들과 어우러지는 하나의 어, 형이상학적 그 게임의 어떤 영역이었는데,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확률의 정답을 찾는 게임으로 변하면서 바둑이 갖고 있던 순수한 매력이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둑계를 은퇴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 신진서란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묘수를 내가 찾을 때 희열을 느낀다 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속 바둑 스킬을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1위가 됐고, 지금 바둑계의 뭐 랭킹을 보면 꽤 오랫동안 무명에 있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둑 스킬을 계속 쌓으면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영역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처럼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들이 어떤 영역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존의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쇠퇴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로 그 업계를 접촉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한상근 본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둑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직업의 변화의 모습이 다른 직업에서도 큰 시사점을 두는데, 예를 들면 바둑 프로 기사의 대국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미 프로 대회에 참여하는 프로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바둑을 두는가를 많이 트레이닝 받아서 지금 바둑을 두고 있고, 심지어 이런 치팅,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그 부정행위를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바둑을 두면서 점심을 먹는다거나 혹은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과거에 어떤 기사 대국을 복귀하거나 거기에서 과연 승리를 이끈 최적의 신의 한 수가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많은 어떤 그런 영역도 이제 인공지능을 딱 활용하면 어떤 한 점을 딱 두었을 때 승률이 확 올라가면 그 한 수가 바로 신의 한 수였던 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역할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신의 한 수를 연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레퍼런스 중에 실제로 인공지능을 돌려보면 우리는 신의 한 수라고 했던 그 한 수가 신의 한 수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계산 능력을 초과하는 어떤 것들이 이미 인공지능으로 많이 해결되고 있다는 거고요. 바둑 해설 역시 우리 과거에 가끔 바둑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프로 기사가 어디에 둘지 막 고민하고 있으면 해설가들이 여기에 두면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 있고 여기에 두면 이런 식으로 막 이런 해설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프로 기사 한 수를 딱 두면 카타고가 승률의 변화가 탁 나오잖아요. 그럼 그 카타고가 나온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해석해주는 카타고의 번역가 역할로 바둑 해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프로 바둑 기사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도 이제 선배 프로 기사가 후배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프로 기사를 육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 기사들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과연 프로 기사와 같은 어떤 영역의 전문직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봤는데, 이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단 탈전문직화가 급속히 일어나는 것 같다. 그 탈전문직화는 뭐냐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영역에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바로 그 사람을 전문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이런 인공지능을 떠나서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전문가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많이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직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어떤 부르주아의 어떤 그룹을 형성했던 것들이 이 부르주아의 영역이 다 없어지고 다 모두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낮은 단계의 노동자들로 다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뭐 이창호나 뭐 이세돌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많은 프로 기사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카타고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내 컴퓨터에 깔아서 바둑을 해석하고 트레이닝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이 프로 바둑 기사의 영역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내려놓고 이제 어 은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고, 같은 연장선에서 이제 전문직이 갖고 있던 신비의 영역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막 이상한 뭐 이렇게 뭐 필기체 형식으로 막 뭔가 쓰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는 저게 무슨 외계어 같기도 하고 잘 이해는 못하지만 못하겠는 저 언어들을 대단하다라고 바라봤다면, 이제는 이런 디지털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그거 별거 아닌 내용이라는 거죠. 약의 이름이거나 병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로 써서 자기랑 간호사 혹은 자기랑 약사만 알아듣는 은어처럼 막 휘갈겨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걸 풀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자신들만의 은어 혹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의사소통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실체가 까발려지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역들을 일반인들도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전문가들이 갖고 있던 어떤 영역에서의 돈벌이 수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과연 전문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어떤 국가가 정해놓은 어떤 룰과 양식이 있고, 일반인들은 그 국가가 정해놓은 어떤 일의 양식과 패턴과 룰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국가를 연결시키는 것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거.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 국가와 개인을 연결해주는 브로커와 같은, 그러니까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전문직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 혹은 뭐 자동차를 고치는 어떤 뭐죠? 정비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 사람의 기술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반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의 코디네이터.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이게 어디가 아파서 어떤 내과를 가야 될지 외과를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린 그냥 종합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종합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서 다양한 어떤 그 어디를 가서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그 알려준 곳에서 치료를 받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새 세무의 업무를 홈택스 가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법인 설립이라든지 뭔가 등기와 관련된 일도 지금 인터넷에서 조회해서 양식 다운받아서 그 양식을 내 손으로 채워서 법인 설립하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뭔가 국가가 정해준 양식과 개인의 어떤 중간에 브로커 역할 혹은 중개 역할을 했던 전문가의 영역들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고 있다. 그 내용이 바로 탈중개화고, 어떤 전문가와 일반인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에이전트 역할을 했던, 예를 들면 여행사의 어떤 가이드라든지 여행사 자체가 하는 일들,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과 여행지의 다양한 뭐 숙박,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을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점점 디지털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이런 것들로 사라지게 되는, 자, 그러면서 그들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술의 변화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도 그 영역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했던 일들이 기계로 대체됐을 때 혹은 프로그램으로 대체됐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의 또 다른 영역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재중개화라는 표현으로 이 한상근 본부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개인이 갖고 있던 어떤 결과물을 국가에 신고하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세무 전문가였다면, 지금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해주는 역할로서의 어떤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그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여기서는 교사의 역할 역시 기계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그것이 과거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어떤 현자 지식인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나 혹은 새로운 컨텐츠들로 대체될 수 있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이해하고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객석의 안내자의 역할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즉 전문가의 어떤 영역은 그대로 영역 중에 일부분은 계속 기계화로 대체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내면서 그 직업인의 어떤 역할 자체와 개념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직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로서의 전문직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것이고, 그런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어떤 그런 바둑 산업의 내용으로 바라보면, 이제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 기사들이 실력이 상향 평준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상에는 신의 영역의 인공지능이 있고, 그 인공지능으로 트레이닝 받은 많은 젊은 그 바둑 기사들의 수준이 과거 인간이 인간에게 도제식으로 가리켰던 수준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둑의 해설도 이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먼저 두면서 그 사람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나온 결과를 일반인들한테 설명해 주는 역할로 어떤 해석의 영역도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둑 기사로 더 나은
프로 바둑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보다 더 진화한 프로그램을 내가 빨리 습득해서 상향 평준화된 그 이상의 실력을 갖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고성능 바둑 AI를 활용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것보다 차별화된 어떤 영역으로서 인간이 진화하기 노력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빈익빈 부익부가 이것으로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예를 들어 신진서와 같이 세계 랭킹 1위가 되면 더 많은 대회에 나와서 더 많은 수입을 받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더 상향된 상향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신의 스킬을 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해서 더 많은 바둑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기술의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의 입장에는 선순환이고요. 그 플랫폼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는 구조로 전문직의 모습에 바뀌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큰 내용의 흐름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작년 12월 31일 날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직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별도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정해서 연구했던 영역은 3개예요. 하나가 의사, 하나가 자산운용가, 하나가 기자. 이 3개 영역이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는 영역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 굉장히 많은 분량의 논문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의사와 관련된 의료 영역은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데미지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뭐 엑스레이를 분석하고 MRI를 분석하고 혈액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는 그런 어떤 계산 능력이 요구되거나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들은 아마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 다만 그런 단순 반복적이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은 인공지능에게 의사가 아마 그 역할을 맡기게 될 것이고, 인간 의사는 그 인공지능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다양한 복잡성이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처방하고 투여할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을 그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의료 행위로서의 전문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이런 디지털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들이 더욱더 명의로서의 어떤 역할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의사들은 점점 그 시장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신진서와 같은 바둑의 어떤 그런 사례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산운용가의 영역은 사실 그 펀드 매니저의 어떤 그 특성을 봤을 때 되게 분석적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감각을 대체하는 건 어렵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 무엇이고 그 성장할 산업 중에서 치고 나가는 기업이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치고 나갔을 때 얼마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럼 주가는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그런 분석적인 부분은 분명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분석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감각에 의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투자되는 어떤 수익률은 좀 객관성이 담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인공지능에 의한 투자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서 의사나 혹은 바둑기사와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협업의 영역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산 운용가에 대한 뉘앙스는 의사의 뉘앙스랑 좀 달라요. 의사는 그런 단순 계산 복잡한 뭐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서의 의사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라면, 자산 운용가 쪽은 그런 인간의 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자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금 객관성이 높고 어떤 확률이 담보된 형태의 형태로 자산운용가의 모습은 바뀌어간다. 즉 그런 인공지능이 나온 결과물들을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역할로, 아까 바둑의 해설자와 같은 역할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약간 있습니다. 자산운용가 쪽은. 그리고 기자의 영역은 일단 어떤 사고의 팩트를 정리해서 그것들을 뉴스화하는 영역들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많이 대체될 것이고, 대신에 그런 팩트를 나열하는 기사를 바탕으로 뭔가 심층적인 보도를 하거나 혹은 뭐 어떤 탐사 보도를 하는, 즉 인간 기자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활용하는 형태의 기사를 쓰는 역할로서의 미디어 전문가, 기자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가만히 보시면 결국 의사든 자산운용가든 기자든 결국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인데, 그 공존할 수 있음은, 즉 내 영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간만이 그 영역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다 보면 결국 일자리의 문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2020년 12월 31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 그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 이 영역,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IT 관련된 인재들의 뭐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래서 일자리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전공 기술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디테일한 세부 영역별로 일자리의 수와 일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의 숫자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하드웨어 개발이나 혹은 IT 관련된 교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뭐 기술 영업과 관련된 그런 쪽의 종사자들은 이미 너무 노동 공급 과잉,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영역은 똑같은 ICT 영역이지만 일자리가 점점,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어렵고, 반면에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정보 시스템의 운영 관리, 방송 통신 영역, 디지털 콘텐츠 영역들은 지금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대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인프라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자, 정보 보호 전문가, SI 개발자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향후 5년 또는 10년 동안 계속 일자리가 넘쳐나고 그 일을 차지할 노동자의 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기술의 발전 뭐 이래서 정보통신 쪽과 관련된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약간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공학 이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이라든지 혹은 멀티미디어 관련된 전공, 거기서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쪽의 일자리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쪽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고 뭔가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쪽 영역들을 조금 권장해 주시는 것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또 사실 다른 의견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어떤 분야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하면 또 그런 관련된 전공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스스로 코딩을 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영역에
새로운 인공지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획자들은 계속 고소득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기획한 내용들을 프로그래밍하는 코딩의 기술자들은 공장의 육체 노동자와 같이 점점 임금의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예측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장의 일거리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일자리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단순 노동자의 역할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코딩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지 그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영역 속에서의 고소득 직종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또 똑같이 세계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또 다른 연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또 다른 사회적인 계층 구조가 인공지능 시대에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되게 인사이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뭐냐면, 기술의 발전 혹은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개 영역에서의 변화를 주는 사람들이었대요. 이 세 개 영역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던 그 영역에 어떤 일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것에 기여하는 것, 또는 그 일을 할 때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 또는 그 일을 할 때 업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데, 이 중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고, 반드시 이 영역 중 두 개 이상의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낸 사람들이 결국 그 산업에서 돈을 벌더라. 이게 맞는 예일지 모르겠으나 뭐 일단 교육 업계로 보면 아이들의 성적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등급 아이들을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티칭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지만,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3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들을 기존의 경쟁력보다 더 값싼 가격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번다. 그 방법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던 아니면 뭐 나름대로 프린트를 사용하건 개인의 강의 방식을 바꾸건 그건 상관없다. 하지만 3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경쟁자보다 싸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창출해낸 사람은 돈을 번다. 자, 우리는 뭐 이렇게 1등급을 3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이들의 수준을 올려놓는, 뭐 예를 들어 9등급 아이들을 5등급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은 잘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경쟁자보다 싸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솔루션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도 돈을 번다. 또 하나는 뭐냐면 3등급을 1등급으로 만드는데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돈은 비싸다. 그러니까 싸게는 아니지만 내가 이 아이를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다른 학원은 3개월 걸리고 난 1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라는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든 예에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핵심 개념, 즉 내가 어느 영역에 있던 퀄리티 있는 것들을 값싸게, 혹은 같은 동일한 퀄리티의 서비스지만 그것을 빠르고 저렴하게, 혹은 내가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퀄리티 있는 어떤 서비스를 더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객의 고민을 더 빠르고 퀄리티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바로 이게 투모라이즈죠. 여러분들의 진로와 아이들의 상담에 대한 고민을 퀄리티 있는 컨텐츠로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게 지금 투모라이즈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영역의 사람들이 돈을 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다 뭘 더했냐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퀄리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더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상위 계층으로서의 영역에 그들이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존재하는 많은 직업들을 인공지능에 대체될 관점으로 딱 본다면 두 개의 기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얼마나 사람들과 공감해야 되는 직업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그 일이 얼마나 체계화될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영역은 사람들과의 공감이 필요 없고 대신에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다. 일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 규격화되어 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트럭 드라이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장거리를 운영하는 그런 운전해서 이동하는 그런 트럭 드라이버 같은 직업이 있고 이쪽은 공감대는 낮아도 됐는데 그 일하는 방식과 결과물이 굉장히 창의성이 요구되고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뭐 대표적인 경우는 사이언티스트. 자, 이 위쪽은 사람들과의 공감이 중요하다. 나의 고객과의 공감이 중요한데 그들과 공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체계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웨딩 플래너 혹은 뭐 케어기버 혹은 선생님 뭐 이런 영역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고객과의 공감이 많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에 창의성과 전략이 필요한 대표적인 건 CEO 뭐 이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역이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때 이분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님이시거든요. 이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고객과의 공감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이 어떤 정형화되어 있다면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 앞서 보신 뭐 트럭 드라이버라든지 혹은 뭐 텔레마케터나 이런 직업들. 반면에 공감은 적지만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균형적인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 또 굉장히 많은 공감이 필요하지만 그 일의 처리 방식이 굉장히 표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일이라면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의 어떤 영역이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웨딩 플래너라든지 선생님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뭐 의사와 관련된 역할 관련돼서는 기술을 활용한 인간의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는 영역이고 마지막 창의성이 요구되면서 공감 능력이 요구되는 이 영역은 인간의 어떤 직관도 활용되지만 인공지능의 분석력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다. 예를 들면 CEO, CTO, 뭐 CMO 이런 영역들, 마케터, 투자자 뭐 이런 쪽 영역들은 오히려 인간의 어떤 직관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인간에게 더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이런 공감의 영역과 창의성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요 두 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분의 관점에서는 요런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눠봤을 때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이 요런 식의 어떤 어 크게 차이로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의 관점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하나 방법이지만 한번 각각의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때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과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영역에서 어떤 것에 영향이 더 클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강연자 이분은 그냥 카이스트 출신이고 벤처 기업을 해서 크게 엑시트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다음에 자기랑 비슷한 길을 가고 싶은 기술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엔젤 투자, 초기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을 이제 막 육성해서 엑시트했을 때 돈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의 CEO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 네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프로블럼 파인더가 되어야만 너의 기술이 극대화돼서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그 미래학자들은 결국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을 지배하는 자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카이스트의 뭐 교수님도 이미 교수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교과서에 있는 많은 문제의 솔루션은 구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미래 교수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를 리딩하는 새로운 부르주아의 계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우리의 불편함을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인재들이 미래의 어떤 부를 혹은 미래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 바로 밑에 단계에 있는 두 번째 계급의 사람들은 내가 임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풀어내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그 마지막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각각의 영역의 기술자들인 거죠. 누군가 지시 내린 그 방향성에 맞춰서 그것들을 구현해내고 고객과 접점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식으로서의 어떤 사회 구조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육의 방향성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가족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국가, 그 지역, 그 집안은 명문가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해안을 갖지 못하면 결국 접점에서 그들이 제시한 방향에 맞춰서 고객을 응대하는 형태의 혹은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는 형태의 하급 노동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 교육이 뭐 변화해야 된다고 함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역량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 그거 좀 다음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OECD에서 지향하고 있는 에듀케이션 2030 교육의 프로젝트가 결국 그런 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미래 교육의 그림인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핵심은 결국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을 것인가, 그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학생이 그런 자신의 에너지를 어느 쪽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초 기능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문해력, 추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 우리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국영수, 사과, 및 체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내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강조했던 국영수, 사과, 및 체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미래에 요구되는 그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1차적으로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갈등과 딜레마를 스스로 극복해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겸허하게 스스로 반성하고 또 다른 성장에 도전할 수 있는, 즉 인공지능이 바둑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어쩌면 더 나은 프로기사가 될지 새로운 방식을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딜레마, 과연 이 방식이 맞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기존의 방식대로 사람과 사람이 도제식으로 가리키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트레이닝시키고 뭐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찾아서 접근하고, 거기에서 비록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계속 개선해서 새로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 연습들이 된 학생들을 길러내야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다.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량 중심의 교육.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이 뭐냐? 이미 지식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영수, 사과, 음미체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은 다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기존에 갖고 있던 국영수, 사과, 음미체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그게 역량 중심의 교육이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런 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2025년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된다. 완전 도입된다.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될 예정이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은 굉장히 큰 의미를 주시면서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은 이거 뭐 별 변화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학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문고와 일반 인기 없는 일반고가 될 수 있는 갈림길이 내년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매달 그 입시 세미나 교육을 유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난 2시간 정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는 활동들을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 하나고, 작년에 서울대 수시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하나고의 교육과정과 용인외대부고의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민사고라든지 여러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 훑어봤어요. 그랬는데 하나고는 뭐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이것도 아니고요. 다만 전국 단위 자사고잖아요. 자율형 사립고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융통성을,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어떻게 애들을 가리키나 봤더니 2021년도 입학자들은 1학년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공통 과목을 배우죠.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그건 똑같아요. 국영수, 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배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수가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고는 국어 과목을 4단위씩 1학기, 2학기 배워서 8단위를 배우는데 하나고는 3단위씩도 6단위로 끝내버리는 거죠. 왜요? 이미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수를 아낀 것을 나머지 2학년, 3학년 혹은 다른 자신의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과목들을 더 많이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많은 과목을 들을 때 국어에도 100, 그러니까 1수준, 2수준, 3수준이 있는 거예요. 심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심화 과정을 들을 수 있다면 2학년 때부터 2단계, 3단계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수업을 깔아주고요. 깔아주는 과목의 레벨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고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도 있지만 AP 과목은 대학 수준의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뭐 선대 수학 혹은 뭐 수학 과제 연구 이런 거는 과거에서 배우는 것과 관련된 전문 교과예요. 근데 이걸
하나고는 일반고잖아요. 그러니까 과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과학고등학교나 국제고에서나 외고에서 배우는 것들을 배우면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등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A, B, C 평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희들은 중학교 때 기초 교육은 다 수준이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국, 영수, 통합사회, 통합과 이런 거는 짧은 단위수로 훅 끝내버려. 그리고 여기서 아낀 여러 가지 단위, 배울 과목들을 2학년, 3학년 때 심화 과목으로 듣되 1등급에서 9등급 나오는 과목 말고 뭐 전문교과 중심으로 들어서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너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은 과목을 선택해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깔린 걸 보면 하나고는 그냥 과학고와 국제고가 함께 있는 학교의 형태예요. 교육과정의 양이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때 다양한 자신의 진로 방향에 맞는 심화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들은 아이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시는 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하나고고요. 여기가 외대부고고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데가 마포 공덕동이거든요. 여기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광역 자사고가 두 개 있어요. 하나가 이대부고고요. 하나가 이화여고예요. 근데 이대부고는 거의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입시 선생님의 선생님이신 박건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학교거든요. 수박 먹고 대학 가자라는 책을 쓴 저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래서 야, 이 전국 단위 자사고와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제 이름 있는 이대부고, 이화여고라고 하는 광역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다를까 딱 봤는데 이 위가 여기까지가 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 또는 공통 과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밑이 1등급에서 9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예요. 과목 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과목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고랑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학비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업료를 받는 만큼 많은 교원, 전문성 있는 교원들을 충원해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소위 명문고라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명문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 이런 하나고와 외대부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가 개시되면서 상당히 많이 깔아줄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의 변화들이 내년부터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미 일반고에서도 그런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교육과정을 깔았을 때 우리 애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2025년도에 하나고 외대부고 다 일반고 전환이잖아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그 시점에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다 일반고 전환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하나고가 이런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특목고에서 배우는 모든 전문 교과와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교과목들이 다 일반고에 개설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고요. 학생들이 의지만 있으면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교육 아이들의 과목 선택 지도를 할 때 하나고나 외대부고와 같이 1학년 때는 기초 앞으로 배울 거에 대한 국영수 사과의 기초 성적들을 챙겨야 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의 심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수준임을 어필하는 것 자체가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 앞으로 변화될 내용들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많이 다르게 어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학원으로서의 여러분이 되셨을 때 그 지역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 학점제가 되면 뭐 애들이 교육을 뭐 방치할 것이다.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면 아이들이 교육을 방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좀 작정하고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교 학점제가 2025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1학년은 상대평가에서 1등급부터 9등급. 그럼 뭘 배우냐? 결론부터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등급에서 9등급이에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지금 하나거나 외대부고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전공할 과목에 대한 전문성 있는 과목들을 배워서, 저는 예를 들면 뭐 연대 화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선택해 들었고 이러이러한 과목에서 이러이러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 화학과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학원에서 초, 중 등은 무조건 국영수사과 은미체에 대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이미 다 마스터하고 올라가야 1학년 1등급, 9등,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 될 때 여기에서 자신의 학업 역량을 드러내야만 한다.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그렇게 기초 학업 역량을 다 쌓은 상태에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식은 기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이 전문 영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목을 선택해 들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왔음을 보여줘야 돼요. 즉 누구도 발견해내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는 탑 오브 탑의 역량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어떤 내가 전공하고 싶은 영역에 발생할 어떤 문제를 나는 이런 관점을 해결하겠다고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면 그거보다 약간 아래지만 나름의 역량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역량이 없다면 아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저 코딩할 줄 알아요. 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워서 코딩할 줄 알아요. 저 화학 문제 어려운 거 풀 수 있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역량의 관점으로 보면 1그룹, 2그룹, 3그룹, 3그룹의 영역인 거죠. 전 코딩할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저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제가 문제라고 정의 내리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해 봤어요 하면 더 높은 역량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부모님한테 강조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고교학점제가 학업을 하지 말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재의 관점으로 본다면 국영수사과의 기초학습 능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 다음 단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 중에 기본은 초, 중 때 빨리 끝내놔야 되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애가 초, 중등 다닐 때 기초 학습 능력은 마스터를 다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이 결국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가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가 어느 쪽에 어느 영역에 어느 산업에 어떤 부분에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에너지를 쓸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성숙도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져야 고등학교 때 자신의 에너지를 넣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거지. 초, 중 때 널널하게 놀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결정해 그럼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교과, 영어든 수학이든 초, 중 때 고1까지 마스터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야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셔야 되고 이 방향성,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해주기는 그것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관점을 이미 중요함을 알려주고 정보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설명해 주시면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부모님들께 어머니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빈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여기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투모라이즈 컨텐츠를 활용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지역에서 다른 학원과 차별화된 학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도 국영수를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야 된 여러분만의 전문성은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느 곳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영역을 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영역에 해결하는 일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재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일단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영역의 그 문제를 해결할까? 어떤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비전이 있는 학생은 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혹은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우리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족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기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분야, 사실 더 크게 얘기하면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가치, 어떤 영역에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그 가치를 해결하는 직업이 나오고요. 그 직업을 위한 전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옆에서 건드려 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그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돼요? 투모라이즈를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모라이즈를 통하면 네가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아이인지를 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검사 결과가 네가 생각하는 너와 비슷하니? 이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검사 결과와 너 스스로 생각하는 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자. 정빈이가 이거 검사를 보니까 머리 쓰는 활동과 리더십 있는 활동을 잘하는 애 같은데요. 혹은 리더십 있는 활동과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걸 잘하는 아이 같은데요. 어머니, 정빈이가 실제로 그런가요? 어머, 우리 애가 덜렁덜렁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마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 강박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머님의 생각거리를 전달해 주신 것만으로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는 것도 해주시면 되게 좋죠.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어머니의 생각에 의문점을 주시고, 어머니, 제가 정빈이를 한번 봤는데요. 정빈이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요. 또래 애들보다 높은 것 같고요. 신체 능력과 외국어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이번 학기에 외국어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올렸을 때 이런 다재다능함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영역에 쏟는 게 의미가 있을지 정민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검사에서는 이런 영역이 더 맞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던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요, 사실 어머니, 정빈이하고 봤더니 정빈이가 건축에 관심이 있대요. 그러면 건축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사회에 어떤 역할로 이 사회에 기여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직업의 비전, 퍼펙트는 좋은 거고 굿은 보통이고 not bad는 그냥 좀 그렇대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건축가의 돈벌이가 현재와 미래가 좀 차이가 난대요. 고용형 일자리 수가 현재와 미래가 좀 차이가 난대요. 고용 안정성도 조금, 일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 일할 때 얼마나 쉽게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도 보통보다 조금 낮은가 봐요. 근무 여건도 아무래도 현장 일들 많이 하니까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대신 전문성은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비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추천되나 봐요. 그리고 건축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의 지식, 이런 능력, 이런 태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봤을 때 정빈이가 실제로 이런 지식, 이런 능력, 이런 태도가 있을까요? 없으면 그걸 개발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학교 활동에서 어떤 활동하는 게 좋을까요? 정빈이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수학 물리를 잘해야 된대요. 정빈아, 너 수학 성적이 근데 이게 뭐니? 뭐 이런 거죠. 선생님이랑 요 다음 학기에 수학 성적 올려보자. 그래야 네가 하고 싶은 건축가가 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건축가가 되려면 이런 전공을 해야 되고 이런 면허를 가져야 되고 건축가가 된 이후에도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단다. 어떻게 네가 진짜 지향하는 방향과 어떤 공통점이 좀 있을까? 한번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해 봐. 아니면
방학 때든 시간 남을 때 양식지 저희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직접 자기 손으로 써보게 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랑 써보는 거 완전 달라요. 자, 써보니 네 느낌이 어떠니? 이거 저랑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셔야만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공도 마찬가지죠.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건축학과를 선택했는데 건축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보자. 필수로 이런 것들을 배운대. 선택 과목은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어떤 것들을 많이 듣느냐가 네가 나중에 이과를 졸업하고 현장으로 나갈 때 구조의 분야로 나갈지 시공의 분야로 나갈지 설비의 분야로 나갈지 설계의 분야로 나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한번 보자. 그 전공에 대한 재학생들의 전망 혹은 졸업생들이 어디로 취업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그리고 그 건축학과에서 성적을 잘 받고 우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요런 지식이 필요하고 요런 능력이 필요하고 요런 태도가 필요하대. 네가 볼 때 잘하는 건 뭐고 부족한 건 뭘까? 자, 그것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보충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를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목들이래. 수학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화이팅!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학 때 애들 불러 모아서 돈 받고 워크숍 해보는 거예요. 네 손으로 정리해봐. 네가 직접 친구들 발표해봐. 왜? 알고 있는 걸 설명할 때 그게 네 지식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의 관점으로 건축학과가 너하고 맞는지 한번 설명해봐. 자, 이런 걸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워크숍 하면 아이들의 성숙도도 높아지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찾아가는 방법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줬을 때 걔가 전과 동일한 걸 선택하는지 혹은 다른 걸 선택하는지 살펴보면 진로의 방향의 변화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어머님들과 얘기 나눌 때 어머니 그래서요 정빈이가 건축과 건축공학에도 관심이 있는데 정빈이가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다양한 분야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래서 경험을 했는데 그게 재밌으면 이 아이가 거기에 있는 즐거운 경험을 계속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진로의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서 뭐 과고든 혹은 영재고든 혹은 뭐 더 좋은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더 잘 될 수 있고요. 중학생들은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연장선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 찾게 해보시고요. 중2, 중3 때는 어머니 말씀드렸죠.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 고1 때 성적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1까지 선행을 다 끝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진로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간접 경험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국영수, 기초 과목들을 선행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스케줄을 갖고 준비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독서 혹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사에 대한 관심 또는 저희 투모 리딩 같은 걸 활용하신다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아이 수준에 맞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생각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는 영어 성적 끌어올려 줄 테니까 어머님이 그런 부분들 아이랑 한번 경험시키시고 읽혀주세요. 고등학생이라면 어머니 이제는 승부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1 때 이런 성적 만들어 놓을 테니 어머니는 아이랑 이런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는 의미 있는 결과물, 의미 있는 문제 해결 결과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빈아, 네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 네가 상경계열을 가고 싶다면 일단 선택 과목 깔렸을 때 이런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과목 속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수업 중에 네가 상경계열을 진행한다면 상경계열에 있는 대학 전공들은 일단 수학과 영어를 되게 강조하고 이 수학과 영어 또는 사회 과목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과 원리를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경영학과를 진학할 때 경영학과의 세부 관례, 인사관리,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MIS, 경영정보 시스템 이런 다양한 세부 관례 중에 네가 어떤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할지 조금 디테일하게 더 정해서 네가 마케팅 쪽에 기여하고 싶다면 마케팅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한 교과랑 연결시켜보고 만약에 네가 회계나 세무 쪽에 관련심이 있다면 그런 쪽을 연결시켜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네가 뭐 MIS 쪽에 관심이 있다면 혹은 IT 기술과 경영의 연관성에서 관련되고 싶다면 정보 시간에 빅데이터와 마케팅, 인공지능과 기업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 이런 것들의 탐구 보고서를 만들어내면 네가 경영정보 시스템 쪽에 관심이 있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구나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자동봉진과 관련된 활동할 때 자율활동은 특히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학급회장, 정교회장 같은 학생 자치활동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주제 프로젝트 등을 할 수 있는 창의 주제 활동이 있어. 그래서 뭐 경영학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학급회장이나 학생활동 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최근에는 창의 주제 활동 등을 통해서 네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탐구 심화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해. 네가 어떤 수업과 네가 관심 있는 주제를 연결시키는 게 좀 어렵다면 동아리를 잘 가입해서 동아리 활동 속에서 네가 상경계열 희망 진로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혼자 할 수도 있고 동아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 사례를 조사하는 경영 동아리를 활동할 수 있고 실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을 도전해보는 창업 동아리를 할 수도 있고 기업의 경영 실적을 회계관적으로 분석해보는 회계 분석 동아리를 할 수도 있고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보는 모의 투자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 내가 직접 이런 모의 투자 동아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들어간 동아리에서 소그룹으로 이것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정규 동아리 활동만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정규 동아리에 들어가서 소그룹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의미를 두고 봉사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로활동은 진로활동 자체만으로 대학에 어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상경계열에 왜 그 전공에 관심 갖게 됐고 그 전공 중에 어떤 영역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지 고민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험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되면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히스토리를 연결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진로 활동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고요. 수상 활동.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현재 고3, 고2는 한 학기에 하나, 고1부터는 수상 활동 대입 반영 금지인데요. 여러분 투모라이즈를 고등학생한테 쓰는 건 이미 늦은 관점이죠. 그러니까 초등, 중등 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와 대회에 나가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평가받아 보는 활동을 많이 경험을 많이 해야만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생겨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스스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정빈아 초등학교 때 이런 반장 활동 미리미리 경험해보고 반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반장으로서 반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UCC 대회 한번 나가보되 네가 뭐 수학에 관심이 있으면 수학과 관련된 애들한테 어떤 UCC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수학 학습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보든가 네가 경영자가 뭐 경영학과에 가서 뭐가 목표라면 그런 주제와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중학교 때부터 만들어 보는 거야. 혹은 네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탐구 보고서를 만들면 네가 과거나 영재고 갈 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죠. 독서 활동 매우 중요하죠. 이건 뭐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독서 활동이 독서 기록은 대입 반영 금지거든요.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을 보면 동아리 활동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생들이 그 활동을 할 때 참고했던 도서들을 병행해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런 도서를 참조해서 이런 탐구 보고서를 썼고, UCC를 만들 때 어떤 도서를 참고해서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UCC를 만들 때 활용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 이런 것들도 저희 컨텐츠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컨텐츠를 좀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제대로 정확한 의미로 전달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 또 학부모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약간 흥분해서 많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 선점해서 그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저는 차별화된 학원으로서 여러분이 자리매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그것들이 지금 눈앞으로 확 다가오진 않지만 물밑에서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각 분야의 기술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화가 어느 순간 딱 시장으로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우리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을 좀 내려놓고 새롭게 도입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의 학원 운영에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도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느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캐치해서 그 문제를 센세이셔널하게 딱 이 세상에 딱 제시하면 그 친구가 새로운 영역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부와 권력과 지위를 얻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 학생들의 영역 속에서는,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살이를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역 속에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분야에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내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퀄리티와 코스트와 스피드의 관점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면 여러분은 그 영역에서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기술을 활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영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영역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다르게 내가 몸담을 영역에 조금 더 상위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빨리 내가 에너지를 투자할 방향을 빠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저희 투모라이즈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학부모님께 강조할 건 뭐냐면 그 에너지를 투자할 때 힘이 있을 수 있도록 국영수의 기초 개념과 고1까지의 역량은 빠르게 선행으로 반복적으로 익혀놔야 그 지식을 활용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학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학부모님께 현재 교육 정책과 교육의 방향을 의미 있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연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메시지 전달이 말로만 끝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저희 투모라이즈를 이용해서 뭔가 목표를 정해보는 연습을 시키고, 아이가 설정한 목표 속에서 다양한 어떤 종류의 정보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학부모님께 전달해 드리고 혹은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것들을 우리 학원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전략입니다. 우리 학원을 그것들까지도 할 수 있는 해내는 학원으로 만든다면 뭐 그것들이 또 다른 수익원이 될 수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학마다 아이들에게 이런 저희 투모라이즈 컨텐츠를 이용하게 하고 그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자기 목소리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2시간씩 해서 5만 원씩 받고 그런 워크숍을 한다. 혹은 그런 것들의 어느 방향성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대해서 책 2권을 읽고 그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정리해서 발표하는 활동들을 해보는 거죠. 결국 그 정리하고 발표하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탐구보고서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들을 해서 영상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그런 특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 도입하시는 게 앞서 말씀드린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학원, 여러분 학원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된 내용들을 아주 조금씩 학원에 도입해 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활용 속에서 투모라이즈가 굉장히 의미 있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7월 1일부터 가맹비가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가맹비 받고 연회비는 매년 내시는 그런 비용으로. 그래서 음, 조금 더 저희들도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매달 여러분들과 하는 이 교육을 준비하는데 사실 에너지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원장님들이 매번 진행되는 이 교육의 내용을 좀 들으시고 학원의 운영과 변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투모라이즈를 쓰는 것이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키워놓은 학업의 역량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지사항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모라이즈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이 돼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리뉴얼 첫 화면에 뭐 저희는 투모라이즈닷컴은 홍보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로 진학 리포트를 일반 고객들이 쓰시면 11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께 투모라이즈를 소개하실 때 11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실제로 저희도 학부모님이 개별 연락 오면 11만 원을 공급합니다. 거기에 뭐 상담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모라이즈 컨텐츠를 좀 자신감 있게 가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가맹을 하셨던 하신 학원들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신규 가맹하는 데는 가맹비 받고 연회비 받는 구조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은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지금까지 저희 가맹하신 원장님들은 계속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연회비 개념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작년에 납부하셨다가 1년이 도래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연회비를 내셔야 계속 저희 시스템 운영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면 다시 들어오실 때는 가맹비를 내셔야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하시고, 현재는 저희가 작년부터 쓰셨던 학원들을 다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 신규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기가 되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잘 판단하셔서 투모라이즈 컨텐츠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관노하고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매 월마다 뭐 저희 진로 적성 검사 해석 방법이라든지 컨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라든지 이것들을 학원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께 교육을 매월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투모라이즈를 뭐 신규 가맹하셔서 그 뭐 진로 적성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워크숍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 과정을 안내해 드리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뭐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요. 7월 1일부터 가맹비가 생기면 가맹비를 내신 원장님은 학원 내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예요. 다만 기존에 가맹비를 안 내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학관노 교육에 유료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래 학관노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20만 원 교육인데 이게 저희 쪽 가맹 대신 학원 같은 경우 15만 원으로 진행을 해드려요.
그리고 15만 원을 내시면 저희가 15만 원어치 쿠폰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학원에서 저희 투모라이즈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전문가 과정 참여하시고 15만 원치 쿠폰 받으시면 꽤 양이 많거든요. 그거를 뭐 신규생 등원 유치나 혹은 재원생들을 한번 단돌이 하고 이런 교육의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학부모님께 좀 긴장감 주시면서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우리 학원의 역할 나눠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약간 학습 능력, 기초 학습 능력, 학습 습관 이런 거잘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는 것들을 학원의 역할로 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진로 방향, 아이들의 특성을 부모님들이 파악하시고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쪽에 좀 터치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 투모라이즈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혹시 교육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채팅으로 남기시기 어려우시면 육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잠시 음소거 제거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질문 고민하시는 중에 저희 투모라이즈 회원사를 우리 기존 회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새롭게 저희 가맹하시는 원장님께도 할인 혜택이 있고요. 소개해주신 원장님 내년 연회비 내실 때 할인 혜택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할인 혜택은 누적이에요. 뭐 그러니까 10% 정도 할인해 드리는데 뭐 10%를 10번 할인 받으시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7월 1일 뭐 저희가 가맹비가 부활하니까 그 전에 혹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투모라이즈 가맹학원을 여러분 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개시켜주기 어려우시면 좀 다른 지역에 계신 원장님 친하신 분들께 좀 안내해 주셔서 저희 가맹이 되시면 여러분들께도 일단 연회비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조하셔서 좀 투모라이즈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쓰는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또 그런 입소문들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제 바쁘신 원장님들 계실 것 같으니까 오늘 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지금 진행되는 교육은 또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녹화된 내용들 또 유튜브에 공유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 이 교육 내용들을 조금 같은 학원 뭐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학원 원장님들께 저희 거 안내해 드릴 때 야 이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같이 안내해 주셔도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 교육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남겨주시고 질문 없으신 우리 원장님들은 그냥 편하게 교육 그 링크에서 빠져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 할애해서 오늘 교육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교육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없으신 것 같군요.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오늘 교육 모두 마무리 짓고 다음번 교육에서 여러분 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참 여러분 코로나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속속 그 접종 맞으신 분들, 백신 맞으신 분들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하셔서 방심하지 마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학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기말고사 대비할 시간 다가왔는데 여러분 컨디션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원장님들 어려움 있을 때 저희 본사 연락해 주셔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